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 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 선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정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COVID-19 era 글로벌 크리스천 미션 네트워크 빌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선교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익히 들었던 부분이고 또 뭐 모든 선교사님들은 교단 선교부가 되어졌던 또는 선교단체가 되어졌던 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뭐 하여튼 뭐 여러 형태로 멀티레터럴 다이멘션으로 많은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 선교 네트워크 안에서 또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 선교 네트워크 역사적으로는 어떤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또 어떤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는 이 선교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하거나 또는 다시금 돌아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그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예일대의 이제 사회학 교수였는데요. 이제 여기 스타팅 포인트를 보시면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라는 곳에서 이제 두 사람에게 그 보스턴에 그 뉴잉글랜드 보스턴 쪽에 그 이 우편물을 좀 배달해 달라. 근데 뭐 이것을 우편물을 우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인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은 이제 무작위로 사람을 뽑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아무나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직접 전달은 못해도 전달할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줬는데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사람 남쪽을 통해서 아이오와와 일리노이즈와 테네시를 통해서 버지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보스턴까지 물건이 당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제 그분은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됐는데 북쪽 아이오와에서 이제 인디애나로 가가지고 그건 아래쪽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좀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이 화살표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북쪽으로 간 루트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두 명의 그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하나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6포인트, 그러니까 6개의 지점만 있으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1967년도에 했던 이제 그 밀그림이라고 하는 스탠리 밀그림이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여기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분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그 6단계 분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입소문을 통해서 또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 때 6단계를 거치면은 결국은 사람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저기 내가 마지막으로 보내야 할 우편물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그 우리가 20%의 그러한 이 상위 사람 20%의 어떤 initial change 한 번만 연결해 주면 그다음 연결해 주면은 결국은 타겟이 예까지 리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미국 예일 대학에서 1967년도에 이분이 이것을 내고 난 다음에 학문명을 사회학에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Small World Problem, 그러니까 이 작은 세계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6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4명에서 74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그룹 안에 이제 길거리에서 뭐 어떤 사람 2명, 어떤 사람 5명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6포인트를 거쳐서 물건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word of mouth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randomly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까지 전달하는데 6번의 포인트만 지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코비드 19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람들의 연결성, 그러니까 6번의 포인트, 이거 이제 그 소시올로지에서는 이것을 노드라고 표현해요. 그 포인트를.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나와의 연결되는 라인, 이거 엣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 같은 것이죠. 이 엣지가 연결이 되어져서 포인트로 가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6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randomly, 그 아주 무작위로 뽑힌 사람에게도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이 소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코비드 19 시대에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옆집 사람들 이 도시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6단계만 건너면 결국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네트워크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있는 선교사님 한 명도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만약에 선교대회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중앙일보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케이스는 6명인데 한국은 3.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3명 반을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옆집에 살던 사람이 뭐 세 집도 안 건너가더라고요. 어릴 때 제 옆집에 살던 고향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얘기해 보니까, 제가 또 시카고에 가보니까 시카고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텍사스에 갔더니 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안에 보게 되어지면 다 어딘가는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지금 요즘은 촘촘히 세계의 관계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무려 뭐 20억 이상의 인구가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지금 20억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워치업이 뭐 14억이 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지만 위챗이라든지 또는 뭐 투모라, 이런 틱톡이라든지, 그렇죠? 틱톡도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이 사회 관계망에 해당하는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사람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 2004년도 마이스페이스라는 게 가장 큰 그러한 이 사회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의 큰 것이었는데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도리어 뭐 무명이었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2004년, 2008년이에요. 등장한 시기가 12년, 16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되면서 그 다음에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사회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내지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시간도 훨씬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어딘가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X면이 있고 Y면이 있어요. 수평선이 있고 이제 지평선이 있는데, 이 지평선을 통해서 이제 나라들별로 이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제곱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선이 이 하나의 간격이 이게 10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을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브가 꺾인 나라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구상에는 현재 이 커브가 꺾인 나라가 두 나라만 발견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물론 뭐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시작 자체가 우리처럼 그 아웃브레이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확산이 안 되고 불과 뭐 몇십 명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 통계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단위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굉장히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꺾인 나라는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제 전망을 6개월 전에 전망을 내놨는데 이제 9월 말이 지나고 10월이 되면은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막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이 커브가 일어나면서 드롭 돼 가지고 이제 떨어진 이 장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뭐냐면 완충지대가 아니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확산이 제곱 단위로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 10만 명, 10만, 100만 명 올라갈 수 있는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잡았던 원인 가운데 이것을 이 왼쪽은 이제 국제사회학계에서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조사한 것인데 제가 그 논문을 이제 그 스캔을 한 겁니다. 이 논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우리나라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미암아 이 노드라고 하는 NOD 점점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동선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엣지예요. 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 감염됐는가를 동선으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왼쪽에 빨간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 선에 있는 사람들, 이 빨간 선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15명, 어떤 사람은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슈퍼 스프레더. 그러니까 이 슈퍼 확진자다, 아니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그 플라스틱 머니, 크레딧 카드라든지 데비트 카드를 사용한 그런 것들을 추적한다든지 CCTV를 역추적을 한다든지 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한 동선들을 확인한다든지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누구를 만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역추적한 거지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큰 그러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아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처럼 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대만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또 그렇게 촘촘한 싱가포르나 홍콩도 이런 역추적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두 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게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홍채 인식이 가능하고, 안면 인식이 가능하고, 이러한 형태로 말미암아 사람의 자유를 참탈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voluntary democracy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자발적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서구학자들이 붙여놨어요. 그 자발적 그 민주주의란 말은 뭐냐면 국민들의 동의하에 이러한 확진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동의해 준다는 겁니다. 역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은 사스 때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수레 몇 시간에 걸쳐서 한국의 이 법 개정에 관한 것을 그 토론을 벌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CNN이나 ABC를 보면은 한국의 이 법 개정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상원과 하원에서 이 한국을 본받았는 얘기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국은 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뭐 이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을 막론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오른쪽의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이 오른쪽의 도표 가운데 보면은 이제 culminative infective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꺾여질 수 있는 가능성과 원래대로 예상대로 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0년 이제 지금 뭐 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시작쯤에 나가는 전 세계 이걸 봤을 때 뭐냐면은 이것을 개입을 했을 때 꺾여지는 것과 개입을 안 했을 때 자연 증가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아까 제곱 단위로 나누게 되면 이제 스카이트 로켓, 그러니까 로켓을 쏜 것처럼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입이 없었고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레스피레이터리거든요. 레스피레이터리라는 건 뭐냐면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게 스프레드 되는 것은 사람의 말과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이 침이나 또는 이제 그 드롭렛을 뭐라고 말하죠? 그 공기 중에 그 침방울 같은 걸 있는데요. 그 드롭렛이 2m까지 떠 있는데 그게 이제 적을 때는 뭐 한 30분인데요. 많을 때는 6시간, 7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할 때 이것을 막는 방법.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마시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 침들이 떨어져서 문고리나 또는 우리가 책상이나 또는 뭐 지하철을 탈 때 그러한 뭐 어떤 뭐 손잡이나 이런 곳에 아직도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 닦는 일, 이 손 닦는 일까지 하면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그 학교 한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됐는데 아이들이 500명이나 했는데도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나은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마스크를 확실하게 착용을 하고 손을 언제나 닦아서 선생님이 걸려서 확진이 되고 나중에 정부 발표를 통해서 되고 나서 난리가 나서 다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감염을 정확하게 차단한 케이스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보자는 겁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도 있지만 우리 몸과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공생하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악을 주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복음의 전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도시가 봉쇄되고 나라가 봉쇄되고 지역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쇄된 것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그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이 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왼쪽은 word of mouth, 그러니까 입소문이라면 이 오른쪽은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이제 MOUSE,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마우스를 쓰는 것처럼 그 word of mouth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선교의 문이 닫히거나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거나 또는 우리가 지역 복음화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밀을 보면은 이제 중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거 세계 학회에 이제 이것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글로벌 타임즈라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중국에 그 슈퍼 확진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슈퍼 확진자를 중국이 찾아가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대개 70명 이상의 임팩트를 주더라는 거예요. 70명 감염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확진자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파를 했는데 이 뭐 어떤 경우는 이 아무리 전체가 뭐 10,000명, 20,000명이 돼도 슈퍼 확진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의 사람은 한 명이나 또는 두 사람에게만 감염이 됐는데 상위 1%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 아주 중요한 포션을 이 퍼센티지가 달라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확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위 1%, 10% 사람들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통계를 냈는데 이제 케이스가 다른데 중국의 케이스는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더불어서 robustness of networks failure. 그러니까 robustness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제가 영어를 하다가 보면 한국말을 몰라갖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항래성, 강인성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robustness 하면은 뭐냐면은 아주 견고한 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근데 한국어로는 항래성, 강인성 그래서 좀 제가 갸우뚱했는데 어쨌든 번역은 그렇게 정식 백과사전의 번역이 그렇게 돼 있더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전파의 그 어떤 경로를 좀 꺾으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과 사람 감염에 관한 것을 이 이런 전파자를 비롯해서 이 전파가 확산되는 걸 꺾고 싶은데 지금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이 못 꺾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확산이 증거되면서 3,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300명도 아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막 번지고 있는데 1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네트워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는 뭐냐면은 랜덤 어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작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밴드웨이건이에요. 밴드웨이건은
우리가 마차거든요. 마부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밴드웨이건 어택이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타겟 어택. 어떤 뭐 이 한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3천 명이 컨퍼런스에 모였는데 한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금방 감염되죠. 대구의 신천지 교회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 닫아놓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그냥 감염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타겟 어택이거든요. 랜덤 어택이 있고 밴드웨이건 어택이 있고 타겟 어택인데 이 사역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는데 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바이러스가 오면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올라가면은 로켓을 쏘아올린 것처럼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다 말하게 되면은 컴바인드라고도 얘기하고 하이브리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끌고 가는 것은 에버리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도표로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이 왼쪽에 보시는 장면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지금 대구 신천지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일어났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 방역 단체가 파악한 겁니다. 이 동선들을.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슈퍼 전파자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 녹색 그림. 이게 다 슈퍼 전파자 하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슈퍼 전파자를 찾아서 이것을 제거를 한다면 역으로 그 슈퍼 전파자만을 잘 막아준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것을 보게 되면은 아까 통계에 말한 것처럼 적을 때는 50%, 많을 때는 80%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슈퍼 전파자 상위 1%에서 9%의 사람을 차단을 시켰더니 도리어 80에서 또 아니면 80에 준하는 사람들이 확산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만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케이스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우리나라만 돼 있어요. 중국도 통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2,700명일 때고 오른쪽이 2,626명일 때인데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 슈퍼 확진자를 제거했을 때 상위 1%만을 제거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4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전파자 5%만을 제거를 했더니 코로나 확산이 70%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노드가 아니고 엣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쉽게 선이랍니다. 선. 이 선을 끊어줬더니 그것을 동선을 이제 차단한 거죠. 그래서 상위 1%를 제거를 했더니 52%가 감소를 했어요. 그 선을 끊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봉쇄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본 거죠. 아니면 뭐 자동차를 못 타게 하거나 해외 유입을 막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5%를 제거했더니 무려 70%가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막 조사할 필요가 없고 다 막을 필요가 없이 가장 전파의 경로가 확실하고 너무나 놀랍게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대형 집회라든지 또 저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뭐 이태원에서 클럽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타겟이 아까 타겟 어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밴드웨이건 어택이 있고 랜덤 어택이 있는데요. 타겟 어택을 해야 된다. 딱딱 집어서 그것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맞이해서 복음 전파가 그래요.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가 있고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을 이제 그 popularity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opularity 샘플링은 이제 이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뭐라고 부르냐면 friendship paradox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riendship 그 가장 친한 사람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뭐 어떤 지역이 10만 명이 아니면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지금 확산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또 하나는 백신을 개발해서. 근데 여기 도시에 1000만 명이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가 100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하는 것처럼 랜덤으로 해야 되느냐, 무작위로 해야 되느냐, 밴드웨이건 가족 단위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타겟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타겟이에요. 타겟.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면은 이것은 이제 예일대에서 시험을 했던 하나의 통계 조사인데요.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백신을 이제 어떤 사람이 주면서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가장 사람들을 사회관계망이 뛰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이 백신을 전달해 달라. 또 치료제를 받았는데 네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만 막으면 다른 사람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한번 전달을 해달라. 즉 백신과 치료제를 준다고 한다면 1000만 명의 도시에 100만 개의 백신이거나 100만 개의 치료제를 줬을 때 내가 가졌을 때에 그 내가 직접 백신이나 치료제를 받았을 때에 이 감염되는 것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장 절친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게도 치료율이 적게는 88.8%, 높게는 95%에 이른다는 실제 통계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바이러스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물질을 받았거나 내가 전도지를 받았거나 내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받아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이분에게 이것을 준다면 내가 저분에게 연결해 준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노드, 어떤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망. 이 라인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가 이 도표하는 것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프렌시 패러독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불행으로 전달할 때는 왼쪽이 그렇고요. 행복을 전달할 때는 오른쪽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높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행복 지수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지표가 95.8%도 95%예요. 그러니까 95% 미만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 나쁜 목적도 이렇게 확산이 빠르지만 내가 있는 사회관계망,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안에서 라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달해 주든지 노드로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네트워크가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관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런데 거기에 온갖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 물고기가 가득 잡겠어요. 어부들이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와서 그 다음에 담는데 뭐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양동이에 뭐 다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물을 버리고 갔다라는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net라고 표현을 한 거죠. net. 그물. 그러니까 이 net는 뭐냐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는 이것을 엣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줄을 긋는다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줄이 연결되어졌을 때 연결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해요. 사회학에서는 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이 크로스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단체들,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라인들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놀라운 비유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는 영역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리적인 영역이 있고 생체적인 영역이 있고 사회적 영역이 있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선교적인 영역이 있다. 이 선교적인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 생물학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선교를 어떻게 우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연결이거든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spiritual phenomena, 영적인 현상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5개 영역이 있다. 물리적인 영역, 생물학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선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다.
우리 이제 조동호 목사님께서도 아까 영적 돌파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영역 가운데서 이 영역이 또 하나의 이제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영역과 선교적인 영역이 융합이 일어날 때, 또 생물학적인 영역과 또 영적인 영역이 융합이 일어날 때 이것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그리고 컴플렉스 시스템은 상부로 갈 때는 이것이 이제 이 발생 또는 이러한 발생의 영역으로 가게 되고, 하부로 갈 때는 뭐냐면 자기 조직화 영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컴플렉스 시스템 안에서 상부로 나가게 되면 뭐냐면 협동으로 행동한다든지 게임 티어리라든지 non-linear dynamic, 이거 뭐냐면 그 무라인, 그 무선 다이나믹, 뭐 이렇게 이제 역동성을 말할 수 있고요. 오른쪽이 일반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아래는 셀프 오거나이징, 그러니까 자기 기관인데, 이것은 이제 시스템 티어리라든지 패턴 포메이션이라든지 evolution and adaptation, 진보나 적응,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돼서 2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복합적 구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네트워크의 타입들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그러면 전파가 되느냐? 그물처럼 돼 있는데, 그물이 제일 많이 전파가 되는 게 인류가, 그전에는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인류를 연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뭡니까? 3차 산업 시기에 들어왔던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이 컴퓨터가 WWW로 전 세계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한 게 뭡니까?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예요.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연결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려온 게 뭐냐면 Cognitive and Semantic Network이에요. 사람들의 인지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Semantics, 그 인식론적인 뭐 우문론적인 그러한 연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네트워크예요. 그 지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지식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knowledge 네트워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가필드라는 사람이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 인덱스 네트워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합법을 또 했고요. 제가 이거를 시간을 다 뺐는데요. 스몰이라는 분이 동시 인용 분석을 했고, 켈론이 동시 단어 분석을 했고, 알마인드라는 사람과 잉거센이 이제 웹 계량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식 네트워크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로 온 거예요. 사회관계망 또는 소셜 미디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은 이제 고조선 인터넷을 파는 SNS를 쓰고 있는데, 뭐 유럽이나 서구사에서는 SNS라는 단어가 거의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은 SNS라는 용어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이언스 내지는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뭐냐면 네트워크 과학이란 용어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그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미군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WW 만들었을 때 아주 뭐 거의 70년 80년 전의 얘기죠. 그때 만들어진 신조어가 소셜 네트워크이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영어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 SNS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SNS라고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SNS하고 이 소셜 네트워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사이언스, 사회학이나 통계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쓰여지는 네트워크 과학에서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모레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그게 이제 소시오메트리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리 밀그랩 웨일 대학의 교수가 편지 전달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몰 월드 페노메넌을 말하면서 그것이 소셜 네트워크로 표현이 됐고, 6단계 분리 이론이 나왔고요. 그러나베아토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시넷이라고 해서 법령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분석하는 게 있고, 버트의 구조적 공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린 등의 사회적 자원이라는 게 있고, 프리만의 중심성 측정 척도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텔 칼색 파울러의 3단계 영향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미션 네트워크예요. 선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소셜 네트워크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미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가 된 거예요.
많은 선교학계에서 사회학이나 통계학이나 또는 통계사회학이나 또는 사회철학 그리고 또 이제 종교사회학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선교에서는 이 미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찾아보고 이런 학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견해 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정말 제가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션 네트워크를 지식 네트워크로 가느냐 또는 네트워크로 가느냐 이것을 다 합친 것을 컴플렉스 네트워크,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코그니티브하고 날리지를 합친다. 이걸 이제 컴플렉스 또는 소셜하고 날리지를 합친다. 그러면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뭐 컴플렉스란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에르두시의 너니의 무작위 네트워크 두 분이 에르데시와 레니의 무작위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ER 알고리즘을 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츠와 스트루트까지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리 밀그램의 이론을 한층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이론입니다. 근자에 왔던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라바시의 무척도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선교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뭐냐면 바라바시하고 알버트라는 사람이 연합으로 해서 우리가 BA 네트워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월로입니다. 파월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력이란 힘이란 뜻의 파워에다가 그 다음에 법칙이라고 하는 롤을 했는데 이게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참 저도 이제 한국말을 안 쓰다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 때문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것을 멱 법칙이라고 했는데 멱이 뭘까 그랬더니 또 멱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한자에 그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이게 덮는다는 덮개의 멱자를 붙여가지고 썼더라고요. 파워 네트워크 하면은 또 파워로 하면 금방 좀 뭔가 알아듣겠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멱법칙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줬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예요. 멱법칙이.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선교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한 명도 쓰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어느 지역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종족 조사를 했는데 종족이 사라져버렸어요. 도시로 다 돌아가지고 그냥 assimilation 거기에 그냥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 단순한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라 미션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파워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파워를 증가시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과 라인을 같이 융합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네트워크의 방법과 이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 티오리가 있어요. 그래프로 보이죠. 수적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감염이 되느냐, 얼마나 뭐 인구 증가가 되느냐,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죠. 그다음 통계학적인 물리학에 사용하는 통계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개발이라든지 또는 정보 비주얼라이제이션,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셜 모델링. 이 인퍼런셜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inferior. 그러니까 inferential 모델링은 뭐냐면 어떤 통계로부터 그것이 inferential 그러니까 모델 가운데서 이게 어떤 게 사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social structure, 사회학에서 말하는 social structure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의 전체를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교 현장에다 5개를 대입하면요. 어마어마한 통계와 굉장히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서 아니면 히말라야에서 아니면 인도에서 또 뭐 파키스탄에서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혼자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조사를 5개 영역으로 조사를 했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아까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드린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방법.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모델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에르도스 레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랜덤 그래프 모델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인데 이
에르도스의 그 가장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복잡계예요. 컴플렉스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스 레이니 랜덤그램은 무작위로 그래프를 해가지고 그걸 전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나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미국이 통계 자체를 못하니까 10만 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configuration 모델이 있어요. configuration은 정확하게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정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와스트록 가츠 모델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예일대에서 1960년대에 개발했던 것을 확장시킨 겁니다. 굉장히 발전시킨. 그래서 와스트록 가츠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그때 이후에 보니까 1967년도에는 6단계였는데 지금 미국을 보니까 5.5단계, 어떤 적은 5단계만 거쳐도 이제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3.5단계니까 그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네트워크가 촘촘한 나라고 가장 그러니까 뭐 한 집 걸러 두 집, 세 집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 사회 강감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BA 모델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라바시 알버트 BA 모델이라고 하는데 Preferential Attachment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MDA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이 피트니스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선교하기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제 밤새도록 다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이걸 설명하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아서. 근데 이것을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선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한번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스터반 키스라든지 조엘 밀러, 피터 사이모니슨, Mathematics, The Epidemics on Network. 그러니까 전염병이 역병이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찾아가지고 딱딱딱 잘라내주는 거예요. 사회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아까 말한 것처럼 word of mouth, 복음을 입소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대면만을 생각했는데 대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이 시대는 복음이 놀랍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가운데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근데 모든 민족이 에트노스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에트노스는 모든 민족이 또 하나는 모든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언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영어 성경 가운데서. 또 어떤 경우는 모든 족속들이라고 부족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세대 선교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부족들 unreached people까지 전하려고 우리는 여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달려왔던 것들을 Three Eras for Man이라고 말하는데 이 선교의 1세대부터 4세대까지가 이제 근대식이에요. 근대식이 이전, 그 다음에 그전 이것을 이제 3세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 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는 4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근대 선교만을 말하면은 1세대가 이제 코스트라인 또는 코스트 해안 선교라고 말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시작을 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헤이스텍 프로몬트가 시작해서 1차 해외 선교 운동이 시작됐고요. 유럽이 식민지 선교를 했던 시기죠. 두 번째가 이제 내지 선교인데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페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선교단, 교단 선교부가 아닌 선교만을 위해서 침례교나 또는 스코리시 프레스비테리안이나 루트란이나 더치 리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선교를 하는 그런 페이트 미션, 소위 말하면 선교단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것은 2세대 선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선교는 랄프 인터나 존 스타트나 또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리그람 목사님이 1970년 로잔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주 두 명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뭐냐면 윌리엄 카메론 타운덴, 모든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해서 위클리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 천국의 성장을 얘기했던 분이죠.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3에라, 1세대, 2세대 선을 3에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4명의 맨, 이 윌리엄 캐리, 저스틴 테일러, 윌리엄 타운젠,
도널드 맥가브란 4명을 포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이 모던 미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 4세대 선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4세대 선교까지 오기까지 프리 모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던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리 모던은 뭐냐면 종교개혁, 모라비안 선교, 그 다음에 국가교회 선교. 이걸 식민지 선교라고 표현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모던 선교에서도 식민지 선교가 이어지고 있었지만은 교단 선교가 시작이 돼요. 미국에서도 6개의 교단이 연합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ABC FM입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American Board of Commissions, Commissions for Foreign Mission. 그러니까 미국 해외 선교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은 신기하게도 교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외 선교부를 만들다 보니까 Congregational, Presbyterian, Disciple of Christ, 그 다음에 이런 교단들, 그 다음에 ABC, American Baptist Church 교단이 형성이 됐어요. 미국은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죠. 선교를 위해서 교단을 만든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교단 선교부라는 이름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식민지 선교의 그 프리모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단체들이 형성되어지고 파라처치라고 하는 우리 파라처치가 뭐 CCC라든지 이게 다 파라처치 아닙니까? 이러한 신개념 선교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던은 포스트 콜로니얼과 그 다음에 NGO, NPO들이 들어가는 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신시대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4세대 선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모던의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모던 미션의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모던 미션이 끝나가는 시기에 페이트 미션이 일어나고 파라처치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1910년에 최초의 네트워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월드와이드 미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고 이 단체가 일하는데 이 사람은 점으로 노드로 끝났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링크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링킹을 시켜주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하고 CMS, Church Missionary Society가 링킹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 것을 미션 베이스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내 영역에 너희는 들어오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국가들이 했던 것이 미션 코밋입니다. COMITY. 우리나라도 선교 협약에 따라서 함경도 지역, 평안도 지역, 황해도 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는 제주도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감리교회, 그 다음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로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단이 모두라고 수도권만 같이 들어오는 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영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션 커밋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교부가 들어오면 다른 선교단체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가려고 하니까 동인도 회사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침례교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동인도 회사 인도가 있는 이 모든 곳에서는 우리는 성공의 신부만을 들여놓겠다. 실제로 성공의 신부만을 들여놓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브레멘 미션이라든지 또는 할레 미션 이런 단체들이요. 이 영국이 지배하는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는 인도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선교단체들은 이미 저기 들어가 있으면 심지어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그들이 어떤 협약을 했냐면 우리가 지배하는 땅에는 개신교 교인들이거나 개신교 국가에서 오거나 개신교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랍게도 1860년대까지도 개신교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신교권 나라들 그러니까 뭐 수리남이라든지 자마이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지배를 해서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션 커밋이 COMITY 이 선교 협약에 의해서 선교단들끼리 또 교단 선교부끼리 이런 파라처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월드 미션, 에딘버러 월드 미션 1910이에요. 그리고 이 에딘버러 국제 선교대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타자의 미셔너리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것이 IMC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WCC입니다.
그리고 EWCC의 사역에 반대해서 세계 선교의 모라토리엄 분리행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반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운젠드라든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든지 존 스타트 박사님이라든지 또 빌리그램 목사님이라든지 랄프 윈터 같은 분들이 이 최초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지구촌의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1974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번의 국제 대회를 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로잔 컨퍼런스, 두 번째가 로잔 컨그레스 마닐라에 1989년에 열렸고요. 그다음에 로잔 무브먼트 포 글로벌 이반젤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케이프타운에 2010년에 있었죠. 이 세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든버러 선교 대회가 2010년에 100주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쿄나 뭐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있었고 우리가 여기 계신 선교사님 아마 조동욱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코에 남코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략회의, 선교 전략회의를 열었던 것이죠.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보는 게 최초로 다 네트워크인데 이것이 20세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네트워크가 없었던 겁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다른 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는 자유주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독일계에 모라비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 성공회만 허락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뉴저지나 뉴욕은 화란 자유개혁교회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델라웨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델라웨이는 스웨디시 사람들, 그 스웨디시의 루터란들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캐롤라이나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또 천주교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 커네리컷, 그 다음에 로드아일랜드 빼고 커네리컷, 그 다음에 또 매사추세츠, 그리고 뉴햄프셔는 청교도들만 들어왔죠.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는 침례교도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도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독립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서부 개척 시대가 그 미드웨스트 지역의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면서 섞이기 시작해요. 그 섞이면서 이제 또 한 번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이제 웨스트 코스트거든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오레곤 이런 곳이 열리면서 또 한 번 섞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섞인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20세기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미션 네트워크를 우리가 말하면 1세대, 2세대 가운데서 사실 우리 눈여겨볼 것은 사실은 우리가 2세대예요. 2세대는 에딘버러가 일어나고 에딘버러로 말미암아 IMC,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IFMA입니다. 죄송합니다.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에딘버러의 이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교단들 또 모든 선교단체들 모든 페아라처치의 대표들이 다 모인 겁니다. 1200명이.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 선교의 그 정책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네트워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말하면 IFMA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말하면 이때 처음으로 교단 선교분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들이, 페이트 미션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나서 2차 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Evangelical Fellowship Mission Agencies라고 하는 것이 EFMA인데 이것이 NA,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산하의 선교단체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미션 넥서스로 이제 병합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IMC, IFMA, EFMA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로 병합이 돼서 1948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자유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칙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선교 분리행 또는 선교 포기 선언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러므로 여기에 반발로 일어난 것이 FOM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Fundamentalist Overseas Mission이라고 해서 근본주의 해외 선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항마로 FOM이 생겼지만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선교 단체들 또는 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연합기관으로 만든 것이 AIMS예요. 그러니까 Associations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Service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FOM하고 AIMS하고 EFMA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미션 넥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대의 선교 네트워크를 본다면 1984년도에 International Society of Frontier Missiology라는 것이 생겼고요. 1990년에는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가 생겨났고요. 1978년에는 뭐냐면 Association of Evangelical
Relief and Development Organization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는 Consultation and Support of Indigenous Ministry, 토착 교회 사역을 돕는 컨설테이션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류로 세계가 쫙 갈라지는데 에딘버러 1910년대 이후로 이런 자유주의 형태로 가는 것이 WCC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로 가는 것이 WEA로 문체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 운동을 순수하게 주창한 것이 로잔으로 가게 되어서 이것을 글로벌 트리알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WCC, 로잔, WEA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션 컨설테이션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지코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앵코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발이 돼서 한국으로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건너가서 명성교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시작한 게 KWMA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좀 속해 있는 한국 세계 선교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발전한 것이 뭐죠? KWMF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협의회, 이것은 펠로우십인 거죠.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교단끼리만 놀고 선교단체끼리만 하고 웩은 웩끼리, 위클리프는 위클리프만 하다가 위클리프하고 웩이 만나고 웩과 그 다음에 GMS가 만나고 GMS와 통합선교부가 만나고 통합선교부가 어디가 만납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뉴트럴 미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선교의 어떤 그 황골탈퇴가 일어난 것이 맴이죠.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한국인 CBMC나 가장 CBMC 활동이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풀가스펠 비즈니스 펠로우십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강합니다. 근데 번역이 한국말로는 오순절교회단이 순복음교회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번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풀가스펠 비즈니스 펠로우십이에요. 초교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4세대로 건너오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이 50 largest unreached people 그룹이에요. 그래서 가장 50개 복음이 접촉이 안 된 15억의 인구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점으로 그려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용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구상에 5명당 1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만 50개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코비드-19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스,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로 본다면 이들은 unreached people이 아니에요. 모슬렘들은 이미 복음에 너무나 열려져 있는 겁니다. 힌두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일인데 우리가 사용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안 해줬거나 또는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의 선교는 불교 신자들에게, 힌두권 신자들에게, 이슬람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꼭 대면이 아니어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확진됐으면 그것을 찾아볼 때 node, NOD, 그 다음에 access, 이것을 통해서 그 점과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라인을 우리가 링크스를 연결을 했는데 이것이 이미 쫙 깔려 있어요. 세계.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언리치드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리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Number of global cross-cultural mission workers growing or shrinking이라고 하는데 2000년도하고 2016년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은 2000년도에 패트릭 존스턴이 이제 냈던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선교사 수 45만 명이에요. 2016년도의 통계는 38만 6천 명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해마다 이것이 5% 줄고 있고요. 전 세계가 5%를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점 줄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2020년의 통계는 제가 비교 분석을 못해서 이 최신으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는 차단된 것이냐? 아니죠.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면 되는데 네트워크를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Where do people spend more time on social media?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필리핀이 세계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
모바일 폰으로 사용하는 시 4시간 이상이에요. 나이제리아 3시간 36분. 그 다음에 미국은 1시간 50분, 2시간입니다. 일본은 45분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웹 인덱스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뽑은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스태티스트라는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how China's social media giant compares to Facebook.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회 관계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인데 중국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중국에서는 뭐냐면 페이스북 그리고 텐센트를 비교를 했더니요. 지금 페이스북이 120억 달러의 레비뉴를 수입을 갖고 있어요. 근데 텐센트 중국에 이출을 한 여기가 페이스북은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넷 프로핏으로 보면은 페이스북이 조금 뭐 50억 달러니까 텐센트보다는 크죠. 그런데 전 세계를 봤을 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22억에 해당해요. 왓츠업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15억. 그 다음에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13억. 그리고 또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쭉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세계의 네트워크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들을 봤을 때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후츠스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2020년 7월에 조사 결과인데요. 뭐냐면은 그 쇼나 필름, 영화 같은 것을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는 뭐 이 방법들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는데 54%가 증가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다음에 spending longer using social media 43%가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spending longer on the messenger services 42%, 메신저를 사용하는 42% 증가했대요. 일단 listening to mobile music streaming services 이것도 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이나 아이폰 또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게요 3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spending more time on mobile apps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성경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성경도 제가 차 운전할 때 히브리어로 듣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히브리어 할라우로 맨날 운전만 하면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Spending more time playing the computer or the video game. 이것도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35%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ing and uploading video. 이 비디오를 업로드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16% 증가했고요. 교회가 여기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Listening to more the podcast. 이건 15% 증가한 겁니다. 지금 코비드-19으로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형태의 소셜 미디어나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디지털 액티비티를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20년 7월 통계를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를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39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78억을 잡아도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이미 토탈 팔레이션 가운데 5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리치드 피플은 아니에요. 모슬림들도 이미 다 사용하고 있고 불교도들도 사용하고 있고 힌두교도도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 인구 가운데 최소한 소셜 미디어를 페이스북이 됐던 윈챗이 됐던 메신저가 됐든 사용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이 지금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증가폭이 뭐냐면 코비드-19 이후에 10.5% 그러니까 3억 7,600만이 증가를 했어요. 이건 뭐 정말 우리가 미전도동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리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사회관계망 안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모바일 폰으로만 액세스하는 인구가 무려 39억, 40억이에요, 40억. 그러니까 모바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퍼센테이지 소셜 미디어 가운데서 모바일로만 사용하는 인구가 99%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집에 있는 것, PC를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고요. 모바일 사용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2020년 7월, 제가 8월, 9월을 했더니 아직 이 통계가 안 나와서 가장 최신의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 Digital Around the World in July 2020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Essential Headline Data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모바일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뭐냐면
78억에 해당하는 인구 가운데서 56%가 도시화된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56%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억의 인구 가운데서 이미 모바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 감각을 사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저만 이거 사용하는 인구가 45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59%가 침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66%가 침투가 되어졌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이 사회 관계망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56% 안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미디어 앱 같은 거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40억의 인구가. 그래서 이제는 절반 이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걸 본다면은 제일 높은 게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뭐 20억이 넘는 거고, 유튜브가 두 번째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유튜브에 왓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2004년도에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없었어요. 페이스북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유튜브를 했을 때 이 수직 상승하기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 보게 되면은 마이스페이스는 오래전에 나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지금 뭐 존재도 안 할 정도로 미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난번에 제가 disruption theory 말씀드렸죠. 그 disruption theory는 뭡니까? 크리스천스 교수가 얘기한 거, 하버드 크리스천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방해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플레센 안전하게 생각했던 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가 와서 이전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500년마다 주기가 있었던 필리스 티클 교수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은, 로마가 무너지니까 로마에 갖고 있던 제도, 로마에 있던 관념들은 사라지고 중세가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세상에 어떤 새로운 정도가 들어올 때 이전에 있었던 것은 사용이 필요가 없어요. 3세대, 2세대 모바일 폰은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 폰 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와이파이로 연결만 되어진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페이스북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내 뉴스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을 열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카카오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는 새로운 장소에 와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our church today in a new place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장소에 와 있습니다. 지정학적이고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빈센트 도노반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evangelization is a process of bringing gospel to people where they are, not where you would like them to be. When the gospel reaches the people where they are, their responses to the gospel is the church in a new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도노반이 이제 천주교에서 말한 부분인데, 제가 이분의 얘기가 천주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액센스가 우리 앞에도 맞아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내가 가는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모슬림들이, 만약에 힌두교도들이, 만약에 불교도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면 하나님이 어장을 몰아놔준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쳐야 되죠? 그물을 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성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물을 쳐서, 이 그물을 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추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전에는 가는 선교였다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지리적인 것이었다면 해안 선교 지리적이었죠. 내지 선교 지리 선교였죠. 미전도동 선교 지리 선교지 않습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지리가 아니고 뭐죠? 이제는 스페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스페이스가 우주의 개념이 아니라 third party 스페이스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디지털 소사이티, 사이버 소사이티 또는 온라인 소사이티, 이러한 소사이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스페이스가 된 것이죠. 여기에 그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the church in a new place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디지털 에이지에서 우리가 리칭할 수 있다. 사람들, unreached people,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리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스틴 와이즈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는데, 그분의 책이 The Social Church예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있고 소셜 미디어가 있는 곳에 Theology of Digital Communication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휘적으로 앉아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느냐. 도노반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미셔너리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디지털 소사이의 복음을 전할 수 훈련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예고요. 찾아 들어가 봤. 이거 여러분이 찍으면은 페이스북에 그대로 떠서 들어가시면 연결 바로 됩니다. 한번 익스플로어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고요. 70이 넘어도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복음을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복음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이 디지털 에이지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one giant social network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말하지만 우주적 교회가 온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엮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오가닉,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트리케이트하고 인터커넥티드된 커뮤니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좁고 굉장히 그 절대적인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 트라이언 것, 하나님의 커넥티드니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얼 처치는 뭐냐면은 리얼 처치는 소셜 네트워크 월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레오나드 스위트라는 교수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 페이스북 to face to face 미션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face to face가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face to face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크리스천 미션 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가운데 네 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커뮤니티, 또 선교, 복음화, 그리고 영적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을 또는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을 초월해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놀라운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영상에 그 날짜를 다시금 리플레이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소셜 미디어의 파워가 이 소셜 미디어 트랜센드 타임이에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온라인 관계망이 뭐냐면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 처치나 이런 것들이요. 결국 만나다가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나자면은 그 사람들이 더 끈끈해지고 훨씬 더 제자 훈련이 잘 된다는 거. 이런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가능하는데 온라인 관계가 오프라인을 더 증가시켜요. 스파크를 일으켜요.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뭐냐면은 수많은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밀리언,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소셜 미디어를 선교에 사용하려면 7가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을 데스그네이트, 이것을 할 수 있는 포인트 퍼슨, 아까 말씀드렸죠? 타겟리드, 그러니까 1%도 9%의 슈퍼 확신자를 찾아서 했더니 다 그것을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못할 때는 가장 친한 사람을 소개했더니 그 사람이 백신을 더 잘하게 하고 또 치료제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ave clarity 또는 have clear designated point person, 키 퍼슨을 찾아가지고 사회 감각을 유축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channel.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링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멀티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integrate social media into your current communication plan.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내가 있는 것을 여러 개를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onitor channel for the feedback and response. 이게 복음이 전화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거기다 반응들을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define goal을 가져가지고 each 채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워킹하는 것을 더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효능성에 대한 그런 도구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이 되어져서 이것을 더욱더 그 한 번의 효과가 되어진 것을 통해서 다음에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네트워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promote social media channels through the traditional means when possible. 그것이 꼭 온라인으로 끝나는 오프라인으로 갈 때도요. 결국은
전통적인 선교의 수단들이요. 이것으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소셜 미디어가 기회가 돼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선교지가 더 부흥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복음화가 더 앞당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가스펠이 뭐냐면은 이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메레디트 골드라고 하는 분이 낸 책이에요. 그분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소셜 미디어 가스펠이라고 해서 이 뭐 아이패드를 들고 있고 모바일 폰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형성하라.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들 가운데서 이 보안과 프라이버시, 셀프 디스클로스에 자기 폭로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서 그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매니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트, 우리가 복음의 스토리텔링을 비주얼, 이 보여주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트위팅 하는 것들을 갖다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산시킬 수가 있고 생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회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모슬림들이 들어오고 힌두교들이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불교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네 가지 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 아웃리치 사용할 수 있고 제자 훈련, 제자 만들기 사용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 교육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건립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한번 이제 분석해 본다면 2014년부터 2021년 예상치인데요. TV를 보는 사람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 분석을 했더니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TV를 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향후 10년 뒤에는 TV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바일을 보는 시간이 3시간 54분 훨씬 더 많아져요. TV를 보는 시간보다도. 근데 독일을 봤더니 독일은 뭐냐면은 이 독일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3.42분을 사용하다가 지금 거의 이게 차이가 없는데 모바일 보는 것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전통적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사람들은 젊은 층에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 있었는지 2017년도에 일어났는데 미국은 2018년도가 넘어서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일이 젊은 층에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모바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바일에는 와이파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포함해서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미국은 모바일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병합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대가 미국과 독일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전 세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코비드-19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50% 이상이 증가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모바일 사용하는 것, 데스크탑, 랩탑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전에 뭐 PC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Other Connected Device예요. 그런데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데스크탑이 2008년부터 점점 줄어들더니 모바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데일리 스펜드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들 영피플들을 201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네덜란드인 영피플 젊은이들이 6시간을 사용하고 포르투갈 5시간, 스웨덴 6시간 가깝죠. 그 다음에 영국은 5시간 15분이에요. OECD 국가가 평균이 4시간 37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은 어느 층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모바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에게 점령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통 보게 되면은 2018년 1월 달 통계를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가운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모바일이 됐든 아니면 아이패드이 됐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7시간 25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 가운데서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은 2시간 26분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아이폰도 사용했다가 아이패드도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또 랩탑도 사용하는 이런 멀티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뭐가 이 largest social network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what is the largest social network in the world?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하죠. 페이스북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 20억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24억에 해당하는, 저 여기 21억 있었지만 이제 나머지를 뺀 겁니다. 20억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라지 소셜 네트워크인데 교회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디스커넥트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분 분석을 해본다면은 페이스북이 24억을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가 왓츠앱 이런 것들이 지금 1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뭐 무려 또 78억의 인구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을 사용하는 게 이제 35억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3명당 1명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의 3분의 2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미국의 이제 에이지 그룹으로 해가지고 18세, 24, 29세, 30대, 50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했더니 역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이제 적죠. 50대가 그 다음이 적고 30대, 40대, 20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그 다음 10대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이루고 있는데 유튜브 사용이 좌측에 제일 많고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인스타그램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스냅샷, 그 다음에 트위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중국은 텐센트가 되거나.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지금 2013년도 통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영피플들이요, 스웨덴, 포르투갈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90% 이상이에요. OECD도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교와 오늘날의 복음 전도는 선교사 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선교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컨버세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배우고 여기에서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와이파이가 있고 여기에 소셜 북마크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상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리스천 액티비티는 얼마나 있느냐고 말하면은 이건 우리가 참 되짚어 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타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네트워크 타입으로 말하냐면은 이제 이 기관, 소위 말하면 오거니제이션을 말할 때 네트워크를 말한다면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멀티라터럴 다면적인 얼라이언스 연맹이 있고요. 컴플리멘터리 파트너십이 있고요. 서비스 얼라이언스가 있고요. 조인트 벤처가 있고 머저가 있어요. 병합된 것이 있죠. 뭐 이외에도 보게 되면은 코올리션이 있고 카운슬이 있고 페더레이션이 있고 펠로십이 있겠지만 이것을 다 해보면 6개의 종류로 우리가 네트워크 타입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네트워크가 주는 이익점이 뭐냐면은 연합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같은 그러한 그 관심사가 있고 서로 자기 영역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까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mutual benefit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limited exchange of resource.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 증거가 돼. 이게 공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오거니제이션 보면 서비스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one organization supply resource or service, the other associated independent organization, multilateral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방안이 조인트 방안이 있고 스몰 스케일 방안이 있고 미디엄 스케일 방안이 있고 라지 스케일 방안이 있고 글로벌 스케일 방안이 있고 쇼텀 얼라이언스하고 그것이 끝나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user limited or specific purpose로 하는 이러한 협력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방안은 complementary partnership이 있고 long-term alliance가 있고 합병하는 머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트너십에서도 이제 3가지의 정원 명령이 있는데요. 비전 쉐어링을 하는 방안이 있고 결과만을 같이 나누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릴레이션십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개만 취하는 경우가 있고 3개를 다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에도. 그래서 파트너십의 비전을 한다면 뭐냐면 쉐어드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용. 그 다음에 이제 comparability with partners and ground rules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a partnership. 그래서 이것이 이 얼마나 유용성에서 우리가 파트너를 더 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가고 이제 릴레이션십에서는 얼라이언스 챔피언인데 누가 가장 잘하는 아까 슈퍼 점파저처럼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intercultural understanding도 하고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에 mutual trust가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일하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How does this partner make a difference in the work of the gospel?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 다른 것들이 어떻게 파트너를 할 수 있느냐. 여기는 디지털 미션을 하는데 나는 힌두교 선교를 해요. 근데 힌두교 선교라면 디지털 모션을 못해요. 거기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못하는데 디지털 미션이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계로 다른 선교단체에 신뢰가 되어져서 또 하나의 사례 케이스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arning and chan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how do you handle changes and opportunity and disappointment. 이렇게 우리가 learning하고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hared vision에서는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나만의 비전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이기 때문에 함께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이 된다. 그럼 왜 우리가 파트너냐? 이것이 비전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직 기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느냐.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우리가 얻을 것은 뭐냐. 이런 방법에서 우리가 쉐어드 비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1세대 선교나 2세대 선교, 3세대 선교, 4세대 선교 오면서 2세대 선교에 비로소 네트워크가 됐는데 그 네트워크는 에딘버러 1910년이 되면서 IMC가 시작이 되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에딘버러 1910년도 대회고요. 이때부터 네트워크가 본격화되면서 노트빌 바이브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미국의 대학들, 캐나다 대학을 연결해서 해외 선교 장기자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700명의 선교사가 온 겁니다. 아주사 부흥원도 네트워크예요. 뭐 평양이나 인도나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에딘버러 선교도 네트워크로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1948년 얼바나 선교대회도 네트워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에딘버러 1910년이 최초의 기독교의 네트워크라면은 근데 뭐 홍크 대회라든지 제루살렘 대회라든지 마드라스 대회라든지 위트비 대회라든지 윌게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드라스는 이제 인도입니다. 제루살렘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트 앤 오더에서는 로잔, 그 다음에 에딘버러가 열렸고요. 라이프 앤 워크에서 스톡홀름, 옥스퍼드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트 앤 오더하고 라이프 앤 워크가 에딘버러 안에 이것을 합병해가지고 열린 것이 우트레이트의 1938년이고 이것이 WCC가 되면서 암스테르담이 만들어졌다가 가나에서 모인 거하고 세컨 어셈블리 모여가지고 더드 어셈블리 뉴델리 모이면서 WCC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WCC가 탄생인 뉴델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에딘버러부터 이런 라인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IMC에서 멕시코 와가지고 서울대회까지, 부산대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로잔 대회는 따로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WA는 이러한 자유주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이 따로 되어 있어서 세계는 두 개의 양대축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 크리스천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WA, WCC, 그 다음에 글로벌 미션 무브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주의 차원의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선교단체들 4개 영역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정말 그냥 막 제트기 타듯이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6억의 WAN에 소속이 되어 있고 각 국가별로 복음주의 진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제가 다녀보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인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복음주의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복음주의 협의회 산하에 선교단체를 결성되어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뭐 필리핀 같은 NCCP 그거는 자유주의 진영이지만 다 자유주의가 아니거든요. 따져보면 구세군도 있고 그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WCC라고 매도할 수가 없어요. WCC의 80%가 오순절 교단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WCC 오순절 교단이면 WCC가 사라져버릴 때가 됐어요. 또 성공회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만 성공회 80%가 아프리카 교회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 90%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나이제리아 다 뭐 방언하고 뭐 그냥 찬양 뜨겁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그 동성연애 반대해서 아직까지 성공회 동성연애 창성을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장로교회 남장교 합병돼가지고 PCUS에 대해서 동성애 때문에 분열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공회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성공회 교회들이 워낙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WCC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WCC에는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그걸 매일매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WCC의 80% 오순절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WEA도 또 WEA하고 WCC가 70% 겹쳐요. 지금. 그러니까 WCC도 자기네 회원교단이 6억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WA도 회원교단이 6억이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개신교 신자가 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교단 합치면 이게 다 오버래핑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WEA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수가 이미 깔려져 있는 고속도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뭐냐면 글로벌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WEA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6개 영역이거든요. 얼라이언스 연합,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선교와 복음 전도,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릴리프 앤 디벨롭먼트, 디알로지 컨선 이게 다 깔려져 있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WEA에서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비안,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들 이스트, 그다음에 노스 아프리카, 그다음 노트 아메리카, 사우스 패시픽 이렇게 이 지역이 다 지금 관계망이 깔려져 있고요. 지금 세계 선교 단체들을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오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CFM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미션 스트럭처라든지 이것은 이제 GNMS라고 부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Third World Mission Association이 돼 있고 89년도 이제 마이카 네트워크 에트네 있고 그다음에 콜투월 이게 전 지구촌을 겨누는 네트워크들이 형성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로잔에서도 이 네트워크가 뭐 각 분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술 분야, 불교, 뱀, 그 다음에 Children at Risk 연결되어 있죠. Church Planting 네트워크 있죠. Research and Strategic Information 있죠. Cities, 그 다음에 Creation Care 있죠. Disability, 또 장애분들을 위한 분들, Diaspora 네트워크 있죠. Children and Evangelism 있죠. Freedom and Justice 있죠. Health for All Nations, 힌두이즘 있죠. 통합선교 있죠. 그 다음에 Interrogation and Anti-Corruption 있죠. 이게 다 촘촘히 아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다 연결돼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한 것만 하나만 링크만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서 우리가 고립돼서 할 필요가 없이 타문화 선교를 하는 우리가 한국 선교에서 가장 동종문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화란 사람들,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화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사람들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역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각 대륙별로 이 선교단체 협의회들이 있어요. 또 그 나라별로 있거든요. 뭐 필리핀은 PMA가 있고요. 인도에는 IJMA가 있고요.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또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지역별로 돼 있고요. 큰 지역들은. 그리고 이 인도주의 차원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NGO가 연결돼 있어서 여기 돼 있고요. 이건 그다음에 또 IOS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끼리 연합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대륙별로 다 있고, 이 INGO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부 다 독립편은 카네기나 록펠러나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포드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옥스팜, 뭐 케어 캘립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주의 차원의 사역들을 보면은 학문적인 거, 정부적인 거,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 미디어, 난 거버먼트 다 되는데 기독교가 가장 못 따르고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터블 인더블게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뭐 난민들이라든지 디제스터 릴리프라든지 엔지오 서포트라든지 의료 선교라든지 홈레스 헤비tat이라든지 휴먼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 선교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선교 단체가 2세대 선교회 생겨난 게 지금은 이제 미국에 제가 NA 산하위에 1942년도에 4만 5천 개였다가 이게 합병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합병이 되어지면서 나온 게 미시온 넥서스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도 생기고 복음주의 이제 또 진영 가운데서 교목들, 군목들도 생기고 월드 릴리프가 생기고 성경이 번역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게 미션 엑석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선교 연합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가장 큰 선교단체 가운데 큰 게 이제 기드원인데 30만 명이 사역자가 있고 영자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YM이 뭐 18,000 이상 미국의 사역자가 있고 25,000명이 쇼텀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펠 에이시아가 16,500명이 있어요. CCC가 이제 25,000명이 있고, 그다음에 OM이 6,000명, 위클리프가 5,000명, 그다음 크리스천 에이드 미션이 3,000명, 베터니 인터내셔널 3,000명, IMB 미국에서는 교단 선교부로 제일 큰 남침례 교회죠. 3,500명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3,000명, 어셈블리가 2,300명, 에트노 360 이게 이제 뉴트라이브 미션이에요. 이름 바꿨습니다. 2,467명이에요. 미샤바니는 이제 인도 선교인데 인도가 스스로 선교하는데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갖고 있어요. 시넛 미션 보드가 이제 1,800 외기 1,800, 2,000명 가까이 되고요. OMF 이제 한국 선교단체는 뺐습니다. 이렇게 큰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이것들을 연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 시대 가운데서 네트워크의 본질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진도해서 더 이상 미전도 전동기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이 뭐냐면은 언리치드 피플이 많이 일어나고 영 피플들이 안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 피플들이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선교 구축을 위한 7가지 요소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경험적으로 가야 되고 릴레이션으로 가자. 그래서 한 번 만난 사람이 두 번 채팅을 하면서 릴레이션을 가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expressly biblical with a high view of inspiration scripture. 성경이 영감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포커스, 그러니까 타겟리드 어택을 했을 때 상위 1%, 9%만 해도 다 이 뭐 코비드 19를 잠재울 수 우리나라가 성공한 케이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포커스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사용하자. 포커스돼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만 담대하게 접근해 가자. 제가 죄송합니다. 눈이 안 아파가지고 타자를 치다 보니까 이를 또 안 묻혔네요. 지금 눈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칠 때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서로가 상호 의존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다른 도움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코비드 19 에라에 우리가 어떤 것이도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함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